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수위 40일 지났는데 사람들이 아니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인수위 부동산 정책 막 연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발표하려고 하다가 약간 좀 안 한다고 하고 또 발표하려다가 또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뭐 취임 이후에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뭔가 이 썰로 돌던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죠. 오늘 22년 5월 3일에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국정과제 1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별개로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뭐 내용은 이제 과거에 사실 공약에서 뭐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공약에서는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공약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걸 합니다라고 어찌 보면은 약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요. 우선은 뭐 이런 거 있죠. 250만 원 공급하겠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요게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지을 때는 너무 좀 구조를 너무 그 어떤 변화에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없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내력벽을 만들어서 뭐 구조 바꾸는 게 힘들게 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좀 이제 기둥식 뭐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주상복합처럼 아니면 일반 오피스 건물처럼 그 벽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기둥이 이제 하중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장수명 주택을 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주택들 언제든지 수선을 하면서 새로 이제 고칠 수 있게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 부시고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갔고,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정비 사업을 할 때 조금 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뭐 인허가, 그러니까 사실 인허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손실이죠. 굳이 이걸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면은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없애가지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막상 이제 정권을 이제 잡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집 마련하고 사전청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사전청약은 청약의 청약인데 그러니까 입장권을 뽑을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건 내가 놀이동산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게 중요한 건데 입장권을 뽑을 수 있는 그 선착순 번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공급이 사실 지금 당장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수요를 좀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원래 후분양 얘기하던 분들이 사전 청약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또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나니까 야 이거 우야노 이거는 좀 가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하겠다. 이거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0만 호 이상 더 늘리겠다. 기존에 한 30만 호 정도 되니까 한 10만 호 정도 늘어난다는 건 30%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을 좀 하겠다. 임대차 시장 합리화 이것도 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민간 임대 그 임대 사업자죠. 소위 말하는 임대 사업자 같은 것들도 조금씩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 뭐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이게 하려고 하면은 또 시장에 혼선이 많죠. 2+2를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고 하면은 또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생긴 부작용처럼 반대로 급작스럽게 없어지면 또 부작용이 많아질 거다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제도를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좀 걱정됩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2+2에서 어떤 뭐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걸 명확하게 한다는 걸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3년으로 바꾼다는 걸까? 뭘까?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은데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될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공정한 주택 시장 기반 조성하겠다 해서 이 부분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공시가격이 지금 또 많이 올랐어요. 한 10몇 프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냥 가만히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을 10% 더 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완하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좀 늦추겠다, 많이 늦추겠다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다주택이든 뭐 1주택자든 어쨌든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뭐 하지 않게 외국인들을 감시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주 미미하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인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일기 신도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형님이죠. 큰형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어찌 보면은 이제 92학번이에요. 92학번인데 지금 71학번 71학번인 여의도 이제 형들이 장수생이죠. 뭐 예를 들어 뭐 고시생들이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92학번들 지금 뭐 취업 자리 없다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71학번 형들이 와가지고 야, 나도 지금 취업 못했는데 지금 너네 뭐하니? 라고 하면은 할 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이 부족해가지고 지은 게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를 지금 재건축하고 뭐 명품 도시로 무슨 뭐 미래 도시로 바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서울 너 가만히 있어. 나는 야, 여의도는 어떻게 되는데? 야, 여의도는 시범 아파트가 있어. 시범 아파트가 뭔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한번 지어보겠다는 거야. 여기가 완전 큰형님이라고. 여기는 약간 지금 그 고조 할아버지 같은 거거든요. 고조 할아버지들 여기 계시는데 지금 어디 지금 90년생들이 지금 여기서 뭐 위아래를 도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를 개편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적정하게 세액 부담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선은 요거 지금 당장 지금 한 달 뒤에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들한테는 다 종부세를 매기는데 22년도 분이니까 올해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안에 부담 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게 말이죠. 공시가격을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특별하게 20%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할인율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이거를 조금 좀 높여가지고 공시가가 올라갔지만 그만큼 할인율을 때리면은, 그러니까 뭐 옷 태그에는 뭐 20만 원으로 붙여놓고 40%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겠다. 1세대 1주택들 중에 뭐 고령자 이런 분들은 특히 조금 납부 유예까지도 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형들이 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율 체계 등 뭐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바꾸는 거는 이제 국회랑 같이 해야 되니까 당장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랑 같이 합치겠다. 한마디로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얘기겠죠. 종부세를 최종적으로는 재산세랑 합쳐가지고 뭐 통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어쨌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발표가 됐죠. 근데 이번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5월 1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겠다. 5월 11일 이후로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 6에서 45%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래 2주택자면 20%, 3주택자면 30%를 더 붙여가지고 최대 82.5%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이거 1년 안에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 배제해 주는 거니까 팔아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너무 중과세를 하고 있는 이 정책들도 장기적으로는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해서 뭐 월세세 공제율 뭐 이런 거 올리고 뭐 이런 거 소득 공제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취득세를 개편하겠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사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조금 취득세를 좀 깎아주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지금 13% 뭐 13.4%까지 내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완화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장기 프로젝트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마 뭐 전략적으로 언급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깎아주냐 안 깎아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을 낮추면 이게 공시가격하고 이 세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높고 얘도 높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낮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 종부세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세율 자체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없고, 그리고 법인 종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인은 지금 1억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720만 원 내야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러면은 1억짜리 한 1억 4, 5천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700만 원 낸다? 월세를 700을 못 받는데 세금을 700만 원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건 세금을 낼 수 없는 수준의 세율이거든요. 1억 5천짜리 빌라에서 월세 30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700만 원의 세금을 내겠어요. 근데 뭐 여기도 지금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대출 규제 정상화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는 분들 많았을 텐데 결국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DSR 쪽을 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건드리려고 해봤는데 이게 조금 좀 저도 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80%까지 LTV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시면요, 소득이 높으시면은 대출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뭐 40%, 뭐 생애 최초는 60% 뭐 이러는데 이거를 80%까지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으신데 현금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 맞벌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는데 대출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1주택자인데 이거 팔고 또 사면은 저는 그냥 1주택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70%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역 무관 70%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해서 비규제냐 규제냐 해서 대출이 막 달라지는데, 사실상 이제 대출에서는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지금 제로입니다. 아예 0%인데 이거를 40에서 30%, 그러니까 아마 2주택자면 40일 것 같고 3주택자 이상은 30% 정도는 해줄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30%를 받을 사람이 많을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전세를 주겠죠. 그래도 어쨌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나아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부분에서는 대출은 빠진 거다. 그리고 주택연금 대상자도 좀 늘리겠다.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시세로 한 15억 정도? 이 정도들도 이제는 주택연금 신청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은퇴한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규제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생애 최초도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거는 소득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또 막 빠지고 막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 구간별 규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그러니까 9억 이하까지만 뭐 해주는 건지, 뭐 가격 무관하게 무조건 1주택자는 80% 해주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가 뭐 한 20억 하는 뭐 이런 강남 3구 아파트 있잖아. 20억, 30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연봉이 3억, 4억인 고소득자들, 뭐 무슨 뭐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고소득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소득과 LTV를 생각하면은 30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게 해줄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발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제 지역 있죠? 이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종부세 부분만 남은 거예요.
이 대출도 뭐 이제 의미 없어지고, 양도세도 뭐 의미 없어지고, 취득세 하나 있죠. 취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종부세만 여기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도세도 지금 이제 중과 배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 운영 방식을 대전환하겠다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존 청와대는 이제 열린 공간으로 갈 건데 뭐 이제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게 있고, 요것도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종시라는 게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고, 그래서 다들 글로 대통령, 의회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관습헌법, 그러니까 헌법에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되게 애매하게 해석하면서 못 갔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입법부는 또 있어야 돼요. 사법부도 이쪽에 있어야 돼서 서울에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 대통령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정부처들은 많이 갔어요, 세종시에. 근데 대통령만 이쪽에 있어가지고 거꾸로 보고하러 막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막 분소를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차라리 내가 내려가면 어떨까 해서 제2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차차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를 만든 목적도 있고요. 이미 여기다가 갖다 둔 인프라도 너무 크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 서울의 그 집중화 현상이 강력한데, 그나마 세종시로 조금이라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다면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또 워낙 여러 또 이권도 있고 여러 분들의 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좀 밀어주겠다 뭐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확충하겠다 해가지고, 이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뭐 지방의 이제 뭐 혁신 도시라든지 어떤 지방 소도시들마다 지금 약간 테마를 잡아가지고 산업도시들을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원주 같은 데는 약간 의료기기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좀 집중화가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송도는 뭐 바이오 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메가시티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뭐 충청권 메가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젠 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우리가 이 지역을 다 거의 통합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공유하고 인프라도 깔자 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떻게든 좀 뭉쳐가지고 지방의 이 약한 경쟁력들을 이 규모의 경제로 조금 강화하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마다 좀 잘 돌아가는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단지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AI, 배터리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미래 전략 산업 있죠. 이쪽에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뭐 반도체, 배터리는 사실 뭐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뭐 국가 안보와도 또 관련 있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설비 투자할 때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세금 같은 거 지원한다거나 인허가를 이제 신속 처리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업 프렌들리하게 기업 친화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R&D 이런 거에서도 뭐 아마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재 양성, 그래서 아예 그 특성화 대학 같은 것들도 어떻게든 좀 권장해서 아예 인재들을 뭐 몇 명이었죠? 뭐 700만 명인가? 뭐 몇백만 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 미래 먹거리를 그래도 찾아놓은 것들, 이쪽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은 국가가 밀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 어떤 그 지역에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 그쪽에 회사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 앞으로 잘 나가는 그 업종이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투자에 좀 그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뭐 백신, 뭐 바이오 등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지금 뭐 송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소, 저번에 제가 한번 다뤘죠. 뭐 청라 쪽으로도 수소가 막 지금 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뭐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제 부울경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길 바라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더 밀집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지금 유일한 구원 투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메가시티도 어쨌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지상철도 시설도 지하화한다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서울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거의 뭐 십몇 년째 계속 이거 지하화를 한번 하자 하는데 안 되죠.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공기도 많이 소요되고 뭐 민원도 많은데 이게 쉽진 않죠.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하철이 없는 데도 많은데 있는 걸 지하로 넣는 거는 사실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도심이 좀 단절되고 경제가 좀 이렇게 좀 막히는 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철도라는 거는 이 좌와 우를 완전히 나눠 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시 공간에 좀 방해가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챙기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혁신도시 지금 만들어 놓고 좀 애물단지가 된 곳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지역 거점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스마트 시범도시 뭐 이런 것들, 강소형 스마트시티 같은 것들도 하겠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이쪽은 이제 당연히 GTX겠죠. 그래서 GTX ABC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한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도 A를 챙기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개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D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근데 D인데 짧은 D죠. 소문자 D. 김포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만. B가 이렇게 간다면 여기까지만 오는 D인데, 요게 원래 지금 공약은 요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가서 강남 지나가지고 여주도 가고 뭐 하남도 가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요. 다시 요로 돌아갔습니다. 요거 D라고 표현 안 한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문재인 정부에서 말했던 그 단어 그대로 바꿨습니다. 서부권만 간다. 광역으로 급행. 근데 왜 이게 광역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는 여기다 묶었습니다. 신규 노선 확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D하고 E하고 F겠죠? DEF는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해볼게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RT 광역버스 같은 거 한다고 하는 건데, 뭐 그래도 D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노선 확대한다는 거는 아마 EF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플러스 D는 한번, 요 대문자 D는 갈 수 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D로 가는데 아직 뭐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하겠다 해서 뭐 그 지역별 메가시티에 광역철도 같은 것들도 만들고 도로망도 만들고 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도권 분들은 좀 관심이 없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인프라 투자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뭐 정기권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게 주거 지원. 그래서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LTV를 특히 청년 신혼 생애 최초한테는 80%까지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청년이 신혼이고 청년이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미혼인 청년이면 80%를 해준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그러면 정말 한 20평대라거나 아니면 한 18평대? 작은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꽤 작은데 아파트인 곳들. 그런 곳들은 이 미혼 청년인데 사실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약간 30대 중후반인데 미혼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소득도 꽤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출 80% 받고 그동안 모은 돈 어떻게 하면은 뭐 집을 사러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좀 오피스텔, 괜찮은 오피스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주면은 이 부분에서 그냥 약간 어찌 보면 소형 저가주택에서 좀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어쨌든 청년 신혼 생애 최초 다 80%로 해주겠다. 그리고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40년이라든지 50년이라든지 이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SR을 풀어주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DSR은 30년 만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 상환율이 팍팍팍 올라가는데 이제 40년, 50년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20대, 30대한테 50년을 잡아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DSR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원가주택도 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 원가주택도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살 때 싸게 팔고 그리고 팔 때 조금 내가 한 30% 가져갈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싸게 팔아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래요. 이거는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에 다 말했던 거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그냥 기존에 어떤 썰이 나오던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하겠다고 공약한 것들을 확실하게 발표했다 정도의 의미를 둘 것 같아요. 뭔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거는 없다. 그래서 그냥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언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그 선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뭐 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또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언급한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다면 어쨌든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5월 11일 이후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걸로 계속 막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거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종부세, 올해 종부세 감면해 줍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명확하게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했던 거를 확실하게 말해준 건 있다. 그렇지만 그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부 디테일은 사실 지금 얘기하면은 이게 또 이슈로 또 커져가지고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아마 안 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뭐 국토부나 뭐 기재부에서 세부 디테일을 얘기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6월 1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 다만 애매했던 거를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